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잘 산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며 살진 않았다고 자부해 왔는데 최근에 있던 사건 때문에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40대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제 옷장 깊숙한 곳에는 시커먼 흉물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들은 없어서 못 산다는 그 명품 가방.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상징이라는 그 까만색 퀼팅 가방이 제게는 쳐다보기도 싫은 끔찍한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밤 그 가방이 저를 노려보는 것만 같습니다. 차라리 그날 그 선물을 받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호의가 악의가 되어 돌아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군요.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돈 몇 푼에 난도질 당해버린 제 20년 우정에 관한 참담한 기록입니다. 5년 전입니다. 그때의 공기는 참 따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친구 미희는 외로움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중반에서 후반을 넘어가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 짝을 찾지 못해 늘 전전긍긍했었죠. 남들이 보면 화려한 싱글이라며 치켜 세웠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갈 곳이 없어 텅 빈 오피스텔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어야 했던 그 쓸쓸함을요. 친구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는 날이면 미희는 늘 구석에서 겉돌았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혼자가 편해라며 웃었지만 돌아가는 뒷모습이 얼마나 처량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미희가 안쓰러워 제가 먼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 남편에게는 아주 성실한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최진수 씨. 나이는 좀 있었지만 한번 다녀온 돌싱이라는 점만 빼면 나무랄 데 없는 남자였죠. 직장 번듯하고 성격 유순하고 무엇보다 술버릇이나 여자 문제가 전혀 없는 진국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들들 볶았습니다. 여보, 진수 씨 좀 어떻게 안 될까? 내 친구 미희 알지? 둘이 딱일 것 같은데. 남편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소개하는 거 아니라고 나중에 안 좋아지면 중간에서 뺨 맞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미희의 그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은 진수 씨밖에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억지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 날 제가 더 떨려서 식당 밖을 서성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하늘이 도왔는지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미희의 까칠한 성격을 진수 씨가 묵묵히 받아주었고 진수 씨의 투박한 면을 미희가 세련되게 채워주었죠. 연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마치 제가 큐피드가 된 것 같았고 친구의 인생을 구원해줬다는 묘한 자부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희는 그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웠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미희가 제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정말 고마워. 나 너 아니었으면 평생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을 거야. 진짜 잘 살게.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게. 그 말에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친구의 행복이 곧 저의 기쁨이었으니까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미희가 저를 불렀습니다. 압구정의 한 고급 카페였죠.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저를 보러 왔다는 친구의 얼굴에는 신혼의 단꿈에 젖은 홍조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남편 자랑, 여행지에서의 에피소드, 시댁 이야기. 한참을 웃고 떠들던 미희가 갑자기 테이블 아래에서 커다란 쇼핑백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쇼핑백 중앙에는 선명하게 CHANEL이라는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미희야? 제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미희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야. 오빠랑 상의했어. 우리 둘 연결해준 거 내 덕분이잖아. 사례비라고 생각하면 너무 정없고 그냥 고마운 마음 표시라고 생각해줘. 쇼핑백을 열어보니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그 클래식한 블랙백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으로 200만 원 정도 했을 겁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은 주부들에게는 몇 달치 생활비를 아껴야 겨우 손에 넣을 수 있는 거금이었으니까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미쳤어? 무슨 소개비를 이렇게 비싼 걸로 줘? 나 못 받아. 너희들 잘 사는 거면 됐지. 이게 무슨 짓이야? 진심으로 거절했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미희는 완강했습니다. 받아. 제발 받아줘. 내가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 그리고 너 아니었으면 나 지금도 혼자야. 그 값어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의 간절한 눈빛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결국 그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죽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좋았습니다. 나를 생각해주는 친구의 마음이 고마웠고 내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그 가방을 매보며 혼자 웃음 짓기도 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가방이 훗날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그 가방 안에 담긴 것이 감사가 아니라 계산된 대가였다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당장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에 처박았을 겁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도 바쁘게 살았고 미희네 부부도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은 평범했습니다. 가끔은 싸우기도 하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 그냥 남들처럼 지지고 볶으며 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희의 프로필 사진이 다 내려가고 상태 메시지에는 의미심장한 문구들만 올라왔습니다. 인생은 혼자다. 믿을 사람 하나 없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동창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희가 이혼 소송 중이라고. 그것도 아주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소개해준 사람들인데, 내가 맺어준 인연인데 이렇게 끝이 난다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지만 괜히 상처를 건드릴까 싶어 조용히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친구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먼저 연락이 오겠지. 그때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며 위로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순진한 착각이었죠. 사건은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터졌습니다. 여느 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베란다 창으로 깊게 들어오고 TV에서는 재방송 드라마 소리가 작게 들려오던 그 나른한 시간. 탁자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직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는 박미. 반가움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얼른 잠금 화면을 풀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글자를 읽어내려가던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친구가 보낸 문자가 맞나? 내가 아는 미희가 보낸 게 맞나? 몇 번을 다시 읽어봐도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나 진수 씨랑 이혼 도장 찍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결혼 내가 주선한 거잖아. 내가 책임진다고 큰 소리 쳐서 믿고 결혼했는데 내 인생 5년만 날렸어.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고 몸만 나오게 생겼다. 억울해서 잠도 안 와.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소개비로 사준 샤넬 가방 있지? 그거 다시 돌려줘. 결혼이 파투 났으니까 소개비도 반환하는 게 맞는 거지. 그 가방 지금 시세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 중고로 팔기도 귀찮고 너 그동안 잘 썼을 테니까 감가상각 쳐서 깔끔하게 현금 300만 원으로 보내. 계좌번호는 아래로 보낼게. 오늘 안으로 입금해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혼한 게 내 탓이라고. 소개비, 반환, 심지어 200만 원짜리 가방을 줬으면서 5년이나 지난 지금 현금으로 3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기적의 논리란 말입니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황당함을 넘어선 공포, 그리고 배신감.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또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징 이번엔 더 짧고 간결한 메시지였습니다. 읽었네. 바로 입금해. 안 그러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싸움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문자 통보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괴물이 제 일상을 집어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아니면 미희가 너무 힘들어서 실성을 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손이 떨려서 답장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더군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된 통화 연결음 끝에 뚝 끊기는 소리. 그제야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구나. 이건 술김에 보낸 주정이 아니구나. 미희는 지금 제정신으로 작정하고 나한테 칼을 겨누고 있는 거구나. 저는 그 길로 미희를 찾아갔습니다. 문자로 싸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얼굴 보고 눈 보고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릴 거라 믿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이러겠나 싶었죠. 미희가 자주 가는 동네 카페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카페 문이 열리고 미희가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제가 알던 그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살은 쏙 빠져서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고 눈 밑은 퀭하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섬뜩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끼. 그래요. 그건 명백한 도끼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희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많이 힘들었지? 진심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미희는 제 걱정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가식 떨지 마. 입금했어. 첫마디가 돈 이야기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미희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친구 사이에 돈으로 이럴 관계니? 그리고 소개비 반환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자 미희가 팔짱을 끼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야, 김정숙. 잘 들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내가 사람 좋다고 진국이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믿고 결혼했어. 근데 살아보니 개차반이야. 이거 내가 사기친 거나 다름없어. 하자 있는 물건 팔았으면 환불해주는 게 상도덕 아니니? 사람을 물건 취급하더군요. 남편을 하자 있는 물건이라 칭하고 저를 사기꾼 판매자 취급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래, 내 마음 이해해. 남편한테 실망 컸겠지. 그래서 홧김에 그러는 거 알아. 하지만 미희야, 결혼 생활 5년이야. 성인 남녀가 5년을 살고 헤어지는 건데 그걸 주선자 탓으로 돌리는 건 너무 비약 아니니? 내가 억지로 등 떠민 것도 아니고. 제 논리적인 말에 미희는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약? 너 지금 비약이라고 했니? 야, 나는 지금 인생이 망가졌어.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다고. 근데 넌 남편이랑 하호 잘 살고 있지? 넌 나 이용해서 착한 사람 코스프레하고 공짜로 샤넬백까지 챙겼잖아. 그게 도둑 신보가 아니면 뭔데? 카페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듯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가방 200만 원이었지. 근데 너 알지? 지금 샤넬 가격 미친 듯이 오른 거. 백화점 가봐. 지금 오플런에도 못 구해. 그 모델 지금 중고 시세도 300만 원 넘어. 내가 너한테 가방 달라고 안 할게. 너 그거 5년 동안 맸으니까 낡았을 거 아냐. 그러니까 깔끔하게 현금으로 300 줘. 그럼 끝내줄게.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이게 말로만 듣던 맡겨놓은 돈 내놓으라는 식인가요? 아니, 맡겨놓은 것도 아니죠. 고맙다고 자기가 줘놓고 이제 와서 이자가 붙었으니 시세대로 내놓으라니요. 미희야, 억지 좀 부리지 마. 그 가방 내가 고맙다고 준 선물이었어. 선물 준 걸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
그것도 쓴 가방을 새 가격으로 쳐서 돈으로 달라니. 너 정말 돈이 궁해서 이러는 거야? 제가 전곡을 찌르자 미희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탁 하고 테이블을 내려치며 미희가 일어났습니다. 돈? 그래, 나 돈 없다. 그래서 악착같이 받아내야겠어. 내 5년 세월 보상비라고 생각해. 너 내가 좋게 말할 때 주는 게 좋을 거야. 300만 원 아까워서 버티다가 내 그 잘난 명예랑 가족들 얼굴에 먹칠하기 싫으면. 협박하니 지금. 저도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여자는 그저 돈에 미쳐 돌아버린 악귀 같았습니다. 미희는 싸늘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협박? 아니, 정당한 권리 행사야. 너 우리 동창 모임 밴드 알지? 너네 남편 회사 사람들도 내가 몇 명 아는데. 내가 입 한 번 뻥긋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사기 결혼 주선하고. 소개비 떼먹은 파렴치한 여자라고 소문나는 거 순식간이야.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마음대로 해. 나 꼴릴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너 같은 친구 둔 적 없으니까. 저는 가방을 챙겨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미희가 악을 쓰며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김정숙. 너 거기가 어디라고 도망가. 당장 돈. 내놔. 안 주면 내 인생도 나처럼 박살 내버릴 거야. 두고 봐.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풀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참 맑았는데 제 눈앞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친구가 안타까워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했던 행동이 이렇게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00만 원. 줄 수도 있었습니다. 똥 밟았다 생각하고 더러워서 피한다고 생각하고 줄 수도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진한 우정과 진심을 모독당한 문제였습니다. 절대 단돈 10원도 줄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과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다는 사실을요. 바닥을 친 사람은 남을 끌어내리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부터 제 휴대폰은 지옥의 알람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독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집요하고 끔찍한 스토킹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데는 그리 거창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기계,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울려대는 진동 소리. 그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벽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직-직-직-직 마치 기관총을 난사하듯 쏟아지는 문자. 메시지 알림음은 제게 공습경보나 다름없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심지어 잠시 화장실에 간 순간에도 휴대폰은 발작하듯 울어댔습니다. 처음에는 차단을 했습니다. 번호를 차단하고 메신저를 차단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희는 어떻게 알았는지 공중전화로 남의 휴대폰을 빌려서 심지어 인터넷 발신 번호로 끊임없이 저를 찾아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미희의 시선이 제 뒤통수에 꽂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저열하고 끔찍했습니다. 초반에 돈 내놔라는 요구는 점차 저주와 협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야, 김정숙. 밥이 넘어가니? 나는 피가 마르는데 넌 참 편하게 산다. 내 인생 망쳐놓고 넌 발 뻗고 잠이 오냐? 저주할 거야. 내 자식들도 너처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할 거라고. 오늘까지 300 안 보내면 내일 내 남편 회사 찾아간다. 가서 다 불어버릴 거야. 내가 친구 팔아서 중간에 돈 챙겨 먹는 꽃뱀이라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진실인 양 떠들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친구를 팔아 돈을 챙겼다니요. 오히려 제 돈 써가며 밥 사주고 술 사주며 맺어준 인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꽃뱀 취급하고
사기꾼이라 매도하니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희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창인 영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아, 너 진짜야? 다짜고짜 묻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아니, 미희가 단체 톡방에서 난리를 쳤어. 내가 이혼 여인 자기 약점 잡아서 이상한 남자 강제로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명품 백 뜯어갔다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혼하니까 위자료도 내가 꿀꺽했다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영수가, 너 내 성격 알잖아. 내가 그럴 사람이야? 나도 아니라고 믿지. 근데 미희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고 증거 문자라면서 캡처까지 올리니까 애들이 수군거려. 너 빨리 해결해야겠다. 미희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보여. 전화를 끊고 엉엉 울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제 평판이, 제 인격이 순식간에 난도질당했습니다. 친구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도끼 오른 미희의 기세에 눌려 제 뒤에서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섭다는 게 이런 거구나. 돈 때문에, 아니 자신의 불행을 남에게 전가하고 싶은 그 뒤틀린 심보 때문에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일도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저 여자가 그 여자래라고 손가락질할 것만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마주쳐도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게 되더군요. 아무 잘못 없는 제가 왜 이런 지옥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집안 분위기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소개한 후배랑 이혼한 것도 모자라 그 일로 제 친구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남편이 얼마나 난처해하고 미안해할지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삭히고 또 삭혔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게 있더군요. 바로 신경쇠약이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저를 보며 남편이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요즘 왜 그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갱년기인가 봐. 신경 쓰지 마. 거짓말을 하는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미희는 그걸 노린 걸지도 모릅니다. 저를 고립시키고 말려 죽여서 결국 손을 들게 만드는 것. 그 지독한 심리전에 저는 점점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스산한 바람이 불던 새벽 2시. 겨우 잠이 들락 말락하던 찰나였습니다. 거실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띠리리리 마이너스 띠리리리 마이너스 이 시간에 누굴까? 경비실인가? 잘못 눌렀나? 남편이 깰까봐 후다닥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켠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해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화면 가득 낯익지만 낯선 여자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붉게 충혈된 눈,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몸짓. 미희였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갈비뼈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걸까? 그때였습니다. 문 열어.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져라 쿵, 쿵, 쿵. 또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정숙,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숨지 말고 나와. 내 돈 내놓으란 말이야. 안방에서 자던 남편이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밖에 누구야? 저는 사색이 되어 남편을 막아섰습니다. 나가지 마, 여보. 제발 나가지 마. 하지만 밖에서의 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너 내가 우스워? 내가 죽어야 끝낼 거야? 문 열라고. 급기야 발로 문을 차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마구잡이로 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띠띠띠띠 마이너스 삐빅 띠띠띠띠 마이너스 삐빅 전자음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언제 문이 열릴지 모른다는 공포.
내 집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위층, 아래층에서도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 짖는 소리, 이웃집 문 열리는 소리.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여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주저앉은 저를 대신해 남편이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누구십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남의 집 앞에서 행패입니까? 남편의 고함에 잠시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문 밖에서 미희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 최진수 선배님이시네. 잘됐다. 당신 마누라가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알아요? 문 좀 열어봐요. 우리 삼자대면 좀 하자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은 없다는 것을요. 이 지옥을 끝내려면 제가 악마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요. 더 이상 친구가 아닌 범죄자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옷자락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끝장을 보겠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미희가 스프링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나왔네. 김정숙. 나왔어. 그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쪽 신발은 어디 갔는지 맨발이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은 흡사 짐승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 기세로 손을 뻗었습니다. 내 돈 내놔. 이 도둑년아.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남편이 황급히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봐요. 박미애 씨.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제정신이에요? 남편의 고함에도 미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선배도 똑같아. 부부가 쌍으로 사기꾼이야. 내 인생 물어내. 내 청춘 물어내라고.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앞집, 옆집, 윗집 문이 줄줄이 열렸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나온 이웃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혀를 차는 소리. 어머, 저 여자 왜 저래? 돈 문제인가 봐. 술 취했나 본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아파트에서 제 얼굴이, 제 가족의 명예가 시궁창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끔찍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아마 이웃 중 누군가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다들 떨어지세요. 경찰이 미희의 팔을 낚아채 제압했습니다. 미희는 경찰관에게 끌려가면서도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거 안 놔. 내가 피해자라고. 전현이 내 돈 떼먹고 안 주는 거라고. 경찰이면 돈 받아내줘야 할 거 아냐.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미희를 보며 저는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구나. 내가 알던 외로움 많고 수줍음 많던 박미희는 이미 죽었구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탐욕과 분노에 먹혀버린 괴물일 뿐이구나. 우리는 인근 지구대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가는 동안 저는 제 손을 꼭 잡은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손등을 쓸어주며 떨고 있는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미안하고 더 고마웠습니다. 지구대의 형광등 불빛은 너무나 차갑고 시렸습니다. 미희는 조사를 받는 내내 책상을 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채무관계라니까요. 제가 받을 돈이 있어서 간 거라고요. 친구 사이에 돈 좀 받으러 간 게 죄입니까? 그녀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자신의 스토킹과 협박을 정당한 채권 추심인 양 포장하려 들었습니다.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분이 계속 돈 문제라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차용증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단순 채무 불이행이면 민사로 가셔야지 경찰이 개입하기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봐줄 만큼 봐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희가 보냈던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 부재중 전화 기록, 그리고 협박 내용이 담긴 캡처본들을 경찰관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채무 관계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격 살인입니다. 경찰관이 제가 건넨 증거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내 자식들도 가만 안 둬, 남편. 회사에 뿌린다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협박의 향연. 하루에 100통이 넘는 집착. 그제야 경찰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독촉이 아닌데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협박죄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눈치챘는지 미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조금 전까지 악을 쓰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술이 좀 과했어. 너도 알잖아. 나 요즘 힘든 거. 이혼하고 돈은 없고 너무 억울해서 그랬어. 우리가 어떤 사이니? 30년 친구잖아. 한 번만 봐줘. 응, 내가 다신 안 그럴게. 그녀가 제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비굴한 눈물. 자신이 불리할 때만 찾는 그놈의 우정. 30년 친구라는 말을 저 입으로 내뱉는 게 역겨웠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진 못할 망정 내 숨통을 조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 가족을 들먹이며 협박하진 않았을 겁니다. 저는 미희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미희야, 30년 우정. 내가 먼저 돈 300만 원에 팔아먹었잖아. 정수가, 내가 우리 집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려던 순간 내 친구 박미희는 죽었어.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그냥 스토킹 범죄자일 뿐이야. 저는 경찰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벌 원합니다. 선처 같은 거 안 합니다. 제가 겪은 공포만큼 법대로 똑같이 되돌려주세요. 접근 금지 신청도 바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야, 김정숙.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람 죽일 일 있어. 다시 본색을 드러내며 발악하는 미희를 경찰들이 끌고 갔습니다. 유치장 쪽으로 끌려가며 그녀가 내지르는 비명이 지구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 돈 내놔. 내 돈. 그 처절하고도 추한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이 얼마나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 비명은 제 30년 우정에 찍는 마침표이자 장송곡이었습니다. 모든 조사를 마치고 지구대를 나왔을 때는 이미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은 시원했습니다. 마치 썩은 이를 뽑아낸 것처럼 욱신거리는 통증은 남았지만 더 이상 썩어 문드러질 걱정은 없다는 안도감. 남편이 제 어깨에 겉옷을 덮어주며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집에 가자. 그 투박한 위로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희가 불쌍해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난 며칠간 제가 겪어야 했던 그 지독한 공포와 외로움이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법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겠지만 내 마음속에서 미희와의 인연은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가장 큰 숙제가 아직 집에 남아있다는 것을요. 옷장 속에 처박힌 그 검은색 가방. 모든 사단의 원흉이자 이제는 증거물이 되어버린 그 샤넬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 마지막 결단이 남아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셔왔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은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깜깜한 터널 속에 갇혀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할 텐데도 잠들지 못하고 제 곁을 지켰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주는 남편의 투박한 손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저 껍데기뿐인 우정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 내 가족이었구나. 미희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시기했던 것이 어쩌면 그깟 샤넬백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서로를 지켜주는 우리의 이 단단한 울타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홀린 사람처럼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검은색 더스트백. 그 안에 잠들어 있는 그 물건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더스트백을 열자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 가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년 전 그 카페에서 미희가 건넬 때만 해도 이 가방은 우정의 증표였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축복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것은 더 이상 명품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탐욕과 집착, 그리고 배신으로 얼룩진 흉물일 뿐이었습니다. 가죽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미희의 그 표독스러운 눈빛과 악에 바친 목소리가 이 가방에 고스란히 묻어있는 것만 같아 소름이 끼쳤습니다. 버리자.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가위로 난도질해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미희는 또다시 내 가방 훼손했다며 물고 늘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악연은 깔끔하게 끊어내야 했습니다. 감정 한 톨 남기지 않고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말이죠. 저는 베란다에서 제일 튼튼한 택배 상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아무렇게나 구겨 넣었습니다. 완충제도 포장지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건 소중한 물건을 보낼 때나 하는 예의니까요. 쓰레기를 담듯 툭 던져놓고 박스 테이프를 북북 뜯어 단단히 봉했습니다. 받는 사람 박미의 이름을 적는데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매직 펜이 종이를 찢을 듯이 눌러 썼습니다. 그리고 짧은 쪽지 하나를 적어 상자 틈새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내가 그토록 원하던 거지. 현금 300만 원. 웃기지 마. 나는 내가 준 마음을 받은 거지. 돈을 받은 게 아니었어. 근데 이제 보니 그 마음이라는 게 썩어 문드러진 것이었네. 더러워서 돌려준다. 이걸로 우리 20년 인연값은 치른 걸로 하자. 다시는 죽을 때까지 서로 보지 말자. 날이 밝자마자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상자 무게를 재고 송장을 붙이는 그 짧은 시간이 억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용물이 뭔가요? 직원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폐기물이요. 네. 아니요, 그냥. 잡동산이에요. 그렇게 택배를 보내고 나오는 길. 빈손이 된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허전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마치 5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보이지 않는 돌덩이를 내려놓은 기분.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돈 300만 원? 아니요. 저는 그보다 훨씬 값비싼 것을 지불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믿음이라는 가치를 송두리째 지불하고 인생의 교훈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폭풍 같던 시간들이 지나고 제 삶은 다시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미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택배를 받은 날 미희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번호, 발신자 표시 제한, 그 어떤 것도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접근 금지 명령 덕분에 집으로 찾아오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혼 소송도 안 좋게 끝나서 위자료는커녕 재산 분할도 거의 못 받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제출했던 증거 자료들이
그리고 미희가 경찰서에서 난동 부리던 모습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오해는 풀렸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저를 위로했습니다. 똥 밟았다 생각해라.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미희가 그럴 줄 몰랐다. 하지만 저는 그 위로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씁쓸했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이 나의 위안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미희가 망가진 모습을 전해 들어도 고소하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가끔 백화점 앞을 지나갈 때면 쇼윈도에 진열된 화려한 명품 가방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 예쁘다.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저 반짝이는 가죽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허영심이 숨어 있을까. 물건은 죄가 없지만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300만 원짜리 샤넬백.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 것.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는 냉혹한 진리를 깨닫게 해준 비싼 수업료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때 줬던 거 다시 내놔라며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너무 매정하게 친구를 내쳤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친구 사정이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어. 300만 원. 그냥 줘버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존엄과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물이 새기 마련입니다. 이미 금이 가버린 신뢰는 억만금을 줘도 다시 살 수 없다는 걸 저는 배웠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인연을 끊으셨을까요? 아니면 친구의 마지막 부탁이라 생각하고 돈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각 댓글로 들려주세요. 제 사연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